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접할 때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거나 아니면 나의 감각이 될 수도 있고요.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살면서 알게 된 배경 지식들을 통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해보고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걸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때려 맞추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굳이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어떤 진상을 곧바로 느껴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직감을 심리학에서는 발견법이라는 용어로 쓰는데요. 발견법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직관을 이용한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정확한 절차나 논리가 아닌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고 때려 맞추는 방법을 이용해서 추론하거나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죠. 보통 우리는 시간이 없거나 정보가 한정돼 있을 때 주로 이 직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형사가 용의자를 취조하는 상황입니다. 용의자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만으로 용의자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 형사가 용의자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백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스스로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형사의 직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용의자를 또 검거할 수는 없거든요. 경력이 많고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이러한 경험에서 생긴 직감으로 범인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이 용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에 넘겨 실형을 받아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고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수사기관 전문가들이 아니라도 사건 당사자나 어떤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군가 수상하다거나 범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직감이 다들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인이기 때문에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직감에 따르는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이런 직감과 의심이 사건 해결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아이들이든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보호와 지도,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역할이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상식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와 일찍 떨어진 경우, 아니면 부모가 가정이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고 학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당연한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최씨 남매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부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정교육을 하지 않았고 교주의 강요로 아이들이 산속에 갇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한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의 기회도 없이 바깥과 차단된 채 자유 없는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최영은 씨는 여기서 탈출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빠인 최국현 씨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성인이 되면 같이 나가 살자면서 타일 넣는데 이미 탈출을 결심한 최영은 씨를 말릴 수는 없었죠. 결국 최영은 씨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빠와 떨어지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됐어요. 나중엔 최국현 씨도 어렵게 이 종교시설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찾기 위해 행방을 수소문해 봤는데요. 먼저 탈출한 최영은 씨는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경상북도 칠곡의 어느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국현 씨는 곧장 동생을 찾아가 보기로 하죠. 그런데 오랜만에 동생과 만난 최국현 씨의 반가움은 아주 잠깐이었고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최영은 씨가 자신과 곧 결혼할 사람이라며 강 씨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일하는 모텔의 사장이었는데 나이가 15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이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갈 데 없는 동생을 받아주고 일하게 해준 건 고맙지만 삼촌뻘인 사람과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거기에 남편이 될 강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사람 자체가 어딘가 좋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요. 하지만 동생과 자주 만나면서 강 씨도 여러 번 마주치다 보니 생각보다 또 성실한 겁니다. 동생에게도 잘 대하는 면들이 보이자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최영은 씨는 2004년 3월 강 씨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빠인 최국현 씨는 어렵게 자라온 동생이 앞으론 행복하게 살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최영은 씨가 결혼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2004년 8월 17일 갑자기 남편인 강 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부부싸움이 있었다 그래요. 심각하게 싸운 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최영은 씨가 집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오빠가 찾아보려고 했지만 휴대전화도 집에 두고 가버렸기 때문에 연락할 수단이 전혀 없었어요. 동생의 행방을 알 수 없던 최국현 씨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딘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편인 강 씨가 아무리 아내와 다퉈서 감정이 상했다곤 하지만 휴대전화도 놔둔 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는데도 실종 신고를 남편이 아니라 친오빠가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딘가 의심되실 겁니다. 보통의 남편이면 아내와 다퉈도 갑자기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을 때 경찰에 가출 신고나 실종 신고를 이미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고를 오빠인 최국현 씨가 하고 있다는 거죠. 최국현 씨는 실종 신고 뒤 남편인 강 씨에게 여동생이 어디 갈 만한 곳은 없는지 물어봤는데 별다른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종 당일 신고했으니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가면 빨리 여동생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최영은 씨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서 집을 나왔지만 돌아올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든 오빠에게 연락은 했겠죠. 그런데 최국현 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동생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한데요. 최영은 씨가 사라진 지 몇 달이 지납니다. 그동안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던 남편 강 씨가 이제 직접 아내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동안 모텔은 매형인 최국현 씨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1년이 지나요. 최영은 씨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아내를 찾으러 가겠다던 강 씨도 사라집니다. 성인이 실종됐을 경우 12시간 이내에 신고해 수사에 들어가면은 실종자가 생존할 확률은 50%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루라도 더 지나게 되면 생존율이 0%에 가까워진다고 하는데요. 최영은 씨는 실종된 지 2년이나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생사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동생이 무사히 살아있을 거란 기대는 힘들었지만 오빠인 최국현 씨는 유일한 가족인 동생이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중 2년 3개월 만인 2006년 6월 9일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어요. 최영은 씨가 사망보험금을 들어놨었는데 이 금액이 무려 24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의심되는 점은 최영은 씨가 사망할 경우 이 보험금들이 남편인 강 씨가 모두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전화로 최국현 씨는 강 씨를 처음 만날 때 들었던 그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만약 동생의 실종이 강 씨와 연관돼 있다면 아내의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실종인 것처럼 꾸며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의심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최국현 씨 생각대로 동생의 실종은 남편인 강 씨가 의도적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범행 계획이었겠냐는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최영은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강 씨였고 사망보험금 수령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유력 용의자로 강 씨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땅한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시간이 더 지나 2009년 12월 31일이 찾아옵니다. 최영은 씨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나 살아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됐어요.
강 씨는 결국 24억의 보험금을 모두 수령합니다. 최국현 씨는 동생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이 사망 선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남편인 강 씨가 수상하다고 느낀 건 최국현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보험회사는 강 씨가 24억 원의 아내 사망 보험금을 가입하려고 하자 거절한 적이 있었다는데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강 씨가 정부 기관에 보험사가 부당하게 청약을 거절했다며 민원을 넣으면서 억지로 가입을 했던 겁니다. 보험 가입은 2003년에서 2004년 사이로 밝혀졌어요. 결국 강 씨는 보험 청약과 보험금 수령 이후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힙니다. 강 씨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최국현 씨는 동생의 행방을 알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최영은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만 입증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강 씨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이 실종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입을 열 생각이 없으니 최영은 씨를 찾아야만 이 사건의 내막이 밝혀질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동생을 찾는다는 최국현 씨의 사연을 듣고 유력 용의자인 강 씨와 사라진 최영은 씨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제작진에게 최영은 씨가 살던 7곳과 1시간 정도 떨어진 안동의 어느 대형마트에서 최영은 씨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자는 바로 최영은 씨의 친구였습니다. 마트에 왔다가 우연히 최영은 씨를 본 친구가 아는 척을 했는데 그 여성은 얼굴을 붉히면서 자신은 최영은이 아니라는 말을 했고 급히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를 근거로 취재진은 목격된 대형마트 근처 지역을 중심으로 최영은 씨의 인상 차기와 비슷한 여성을 본 적이 있는지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제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영은 씨를 당구장에서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동에서 더 떨어진 의성의 시골 마을에서 들어온 제보였습니다. 경찰이 여기를 찾아가 봤는데 이 마을이 어딘가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마을 회관에 CCTV가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2000년대 들어서 CCTV가 보편화됐더라도 여기는 주로 노년층이 사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마을 회관에 그것도 CCTV가 달려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마을 회관 근처에서 뭔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취재진은 마을 주민들에게 최영은 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을 자주 봤는데 이 사람은 인사를 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항상 고개를 숙인 채 다녔다고 합니다. 웬만해선 밖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다는데요. 누군가에게 마치 통제받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작진은 강 씨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도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강 씨는 이곳에서 2007년까지 당구장을 운영했고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최영은 씨를 봤다던 당구장이 바로 강 씨의 가게였어요. 이 당구장을 가봐야겠죠. 주인은 밖에 있었습니다. 만나봤더니 강 씨에게 가게를 넘겨받았을 때 여기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이 최영은 씨라는 말을 했거든요. 문제는 이 사실을 안 시점이 이미 강 씨가 보험 사기로 구속된 뒤였고 최영은 씨도 다시 사라진 후라는 것이죠. 오빠인 최국현 씨는 감옥에 있는 강 씨를 만나 동생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강 씨는 모른다는 대답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최영은 씨가 살아서 나타나고 이 사건에 증언을 해준다면 자신의 죄가 더 커질 테니 이 일에 관련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강 씨에게서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자 실종 8년 만인 2012년에 최영은 씨의 얼굴을 그래픽으로 구현한 실종 수배 전단이 만들어졌고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동안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최영은 씨가 스스로 나타나 경찰에 자수하는 겁니다. 최영은 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어린 나이에 사이비 종교시설에서 탈출해 노숙을 하던 중 21살이던 2003년에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사장인 강 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최영은 씨가 카드빚이 있는 것을 알고 남편이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고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되면 이 보험금을 받아서 나눠 갖자는 겁니다. 카드빚을 갚을 방법이 없던 최영은 씨는 이 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03년과 2004년 사이 총 13개의 보험을 가입했어요. 이때 가입한 모든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그 금액은 60억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강 씨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보험 사기를 치기 위해 이혼했고 최영은 씨와 혼인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최영은 씨를 외지에 감춘 후 실종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던 거고요. 최국현 씨는 동생의 남편이 될 강 씨를 처음 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 직감이 결국 맞았던 것이죠. 알고 보니 강 씨만이 아니라 공범이 돼서 같이 보험 사기를 계획한 동생에게서도 이상한 기분을 느꼈던 겁니다. 오빠인 최국현 씨와 경찰이 최영은 씨를 찾아다니는 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2005년부터 의성의 시골 마을 당구장에서 일했고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주 여러 지역을 옮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보험 사기 계획은 자신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친구가 마트에서 알아봤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실종 사건이 TV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된 겁니다. 결국 최영은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그동안의 보험 사기를 자백하게 됐고 실종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나오면서 최영은 씨를 감금했다는 혐의가 생긴 강 씨가 형이 추가됐어요. 재판부는 최영은 씨도 이 사건의 공범이지만 범행 일체를 직접 자백했다는 점과 카드빚에 쫓긴 나머지 강 씨에게 꼬임을 당해 8년간 원치 않는 도피 생활을 해야 됐고 감금 생활에 가까웠던 실종 여성을 검찰의 처벌 의지와 언론의 사건 취재 덕에 사회로 복귀시켰다는 점을 감안해 처벌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영은 씨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위해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요, 이 판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강 씨와 최영은 씨는 보험 사기를 계획한 공범입니다. 강 씨의 강제성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강 씨가 이 보험 사기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최영은 씨를 외진 곳에 보내야 했고 당연히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길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최영은 씨가 이 계획을 거부했냐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딱히 드러난 건 없는데도 최영은 씨는 피해자처럼 판결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최영은 씨의 카드빚을 해결하기 위해 강 씨가 보험 사기를 제안했고 성공했을 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까지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기사화되지 않는 어떤 다른 내용이 남아있는 건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알려진 대로만 판단할 때 판결 내용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해석을 해보자면 최영은 씨가 어릴 때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강 씨가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사리분별이 불가능했던 최영은 씨를 데리고 거액의 보험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점을 법원이 감안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70 모텔 사장 신부 실종 사건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자작극으로 밝혀졌고요. 최영은 씨는 무사히 돌아와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최 씨 남매의 근황이 전해지진 않고 있어요. 이 사건은 수상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던 최국현 씨와 거액의 보험 가입을 의심한 보험회사의 직감이 아니었다면 최영은 씨를 찾기는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04년에 일어난 7곡 모텔 사장 신부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